큰아들 결혼 준비가 한창입니다. 신혼집 전세금 마련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이 보여요. 당연히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우리 형편에는 부담입니다. 아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친구들 부모님은 다들 집 한 채씩은 마련해 주시던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더 견딜 수 없는 건 그 다음이에요. 며느리는 조용히 숟가락만 놓습니다. 위로 한마디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러게 말이에요 하는 표정입니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 말이 맞아. 요즘 다들 그 정도는 해주시던데 라고 거듭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 얘들 눈에 나는 이제 부모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짐이구나. 내가 무능한 부모구나.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초라해지는구나. 분노보다는 미안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밤낮 없이 일하고 자식 학원비 대느라 우리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아플 때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참으면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집 한 채 못 마련해 줬다고 무능한 부모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더 서러운 건 그 다음입니다. 명절날 자식들이 모이면 우리 의견은 묻지도 않아요. 손주 학교 문제, 집 구매 문제, 중요한 결정들을 알아서 하고 통보만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요즘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라고 한 번 말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솔직하게 털어놨을 뿐인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견을 물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했고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노후에 조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뒷전으로 밀려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돈이 없어도 무시당하지 않는 법입니다. 조선시대 정약용이라는 학자는 18년 유배 생활 동안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해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편 이야기는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작은 방에서 4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생각은 맑게, 외모는 단정하게, 말은 과묵하게, 행동은 신중하게. 이 중에서도 말은 과묵하게를 가장 철저히 지켰어요. 왜냐하면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특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말은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가난했지만 가난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형편이 안 좋아서 많이 못 도와줘. 요즘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연금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해서.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입지가 무너집니다. 아들은 괜찮아요 라고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구나 라고 인식하게 돼요. 형제들끼리도 엄마 아빠 요즘 힘드시대라며 이야기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걱정해줘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만큼은 준비했다. 많이는 못 도와줘서 미안하지만 너희가 잘 살기를 바란다. 액수가 얼마든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늘어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통장 잔고는 자식들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입니다. 명절 다음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님, 어제 드신 약이 많으시던데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경제 상황을 떠보는 거예요. 이때 약값이 많이 나가서 힘들어.
연금으로는 부족하고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 관리 잘하면 돼. 그보다 손주들은 감기 안 걸렸지? 라고 넘어가세요. 친척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때 뭐 그냥 연금 받아서 살지. 물가도 오르고 힘들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지.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탁구 치는 재미가 쏠쏠해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명절날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상 예전만큼 못 주더라도 요즘 할아버지 형편이 안 좋아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맙시다. 잘 쓰렴. 맛있는 거 사 먹고라고 담담하게 건네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약점을 드러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평생 고생한 만큼 이 정도 품격은 지킬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난해도 있어 보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아침 몸가짐을 단정히 했습니다. 사이제라는 작은 방에서도 외모는 단정하게를 원칙으로 삼았어요. 비록 유배지에 낡은 옷을 입었어도 항상 깨끗하게 입고 자세를 바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속마음을 볼 수 없지만 당신의 외모와 자세는 즉각 판단하기 때문이죠. 외모는 내면을 반영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에 두 어르신이 계셨대요. 둘 다 경제적으로 비슷하게 어려우셨는데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한 분은 저 어르신 힘드시나 봐 하며 동정했고 다른 분은 저 어르신 멋지시다 하며 존경했대요.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나가셨어요. 면도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고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뭐 하시면서요. 두 번째 어르신은 주말에도 빠짐없이 면도를 하셨답니다. 아침에 면도 안 하고 나가면 나 자신이 한심해 보여. 거울 보면서 이게 뭐야 싶은 거야. 근데 면도하고 나면 오늘도 괜찮네 하는 기분이 들어. 옷도 마찬가지예요. 많을 필요 없습니다. 34벌만 상태 좋은 걸로 골라서 완벽하게 관리하세요. 동네에서 항상 깔끔하게 다니시는 어르신께 여쭤봤더니 옷이 많으면 관리가 안 돼. 차라리 적게 갖고 완벽하게 관리하는 게 나아. 4벌이지만 항상 깨끗하니까 10벌보다 나아 보여라고 하시더군요. 신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네에도 계실 겁니다. 낡은 신발이지만 항상 반짝반짝 닦여 있는 걸 신고 다니시는 분. 그분들은 저녁마다 신발을 닦습니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헝겊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세예요.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어르신과 등을 쭉 펴고 다니는 어르신.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밑바닥이었지만 그의 자세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내가 허리 굽히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약자로 본다는 말씀처럼 자세 하나가 우리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인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네에서 사람 만나면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면 상대방도 기분 좋게 받아줍니다. 눈치 보면서 나중에 인사하는 사람과 당당하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 누가 더 있어 보일까요? 병원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비싼 약은 못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대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뭔가요? 제 상황에 맞는 걸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같은 상황이지만 의사 선생님이 훨씬 성의 있게 설명해 줍니다. 요즘은 자식들과 휴대폰으로 연락하잖아요. 프로필 사진도 신경 쓰세요. 흐릿한 사진 말고 최근에 단정하게 찍은 사진으로요. 자식들이 우리 이름 볼 때마다 그 사진을 보거든요. 이런 습관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 다음으로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소수의 제자들과만 깊게 지냈어요. 그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소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우리도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자식이 이런 부탁을 할 때가 있죠. 엄마, 우리 애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일을 나가야 해서요. 손주가 귀엽고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체력이 부담되면 정직하게 말합시다. 미안하지만 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온종일은 힘들어. 대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도와줄게.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도와줄 수 있어. 대신 금요일은 엄마가 친구들 만나는 날이니까 안 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대요. 처음엔 며느리가 좀 서운해할까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고마워하더랍니다. 애매하게 하다가 나중에 거절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명확한 게 낫더라고요. 며느리나 사위가 형제간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형님은 부모님한테 매달 얼마씩 드리던데 가슴이 찢어지죠. 하지만 이렇게 대답해 봅시다.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거야. 비교할 필요 없어. 그리고 실제로 비교하지 마세요. 형이 더 많이 준다고 형만 챙기지 말고 각자의 정성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친척 경조사도 부담스럽죠?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다가 경조사 때만 계좌번호 보내는 친척은 과감히 거르세요. 부조금을 안 보내도 괜찮아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하십니다. 1년에 한 번 연락 오는 친척은 명단에서 뺐어. 대신 정말 마음 맞는 친구 두세 명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눠. 사람이 많으면 피곤해.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해. 도움을 청할 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기간 동안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그를 풀어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들에게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유배 기간이 더 길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자존감을 지켰고 그 덕분에 역사의 위대한 학자로 남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굴하게 구는 게 문제라는 걸 그는 알았던 거죠.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해서 아들한테 빌려야 합니다. 이때 아들아, 미안한데 엄마가 형편이 안 좋아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꼭 갚을게. 제발. 이라고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내는 순간 우리는 초라해져요. 대신 이렇게 보내봅시다. 아들아, 엄마가 병원비로 돈이 필요한데 다음 달 연금 나오면 바로 갚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겠니? 명확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아들이 엄마 요즘 저도 여유가 없어서 라고 하면 알겠어. 다른 방법 찾아볼게라고 깔끔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빌린 돈은 약속한 날짜에 꼭 갚으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어르신이 아들한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갚으셨대요.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갚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엄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라고 먼저 말하더랍니다. 약속을 지키니까 신뢰가 생긴 거죠. 복지관 무료 식사나 동네에서 나눠주는 것들. 너무 집착하면 공짜만 노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관 무료 식사는 안 드세요. 그 자리에서 듣는 동정 어린 말들이 자존심 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존심 하나는 지킬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는
강진 다산초당에서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해 방대한 저수를 남겼어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던 거예요. 돈은 없어도 내면은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세요. 책값 한 푼 안 들어요. 주 3회 도서관에 가는 어르신이 있는데 도서관 가는 게 일과가 되니까 하루가 충실해져. 집에만 있으면 TV만 보게 되는데 도서관 가면 머리도 써지고 좋아라고 하십니다. 산책도 좋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도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매일 오후 3시에 30분씩 걷는 어르신은 봄에는 꽃 보고 가을에는 단풍 보고 공짜로 누리는 행복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정약용도 수많은 편지와 기록을 남겼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일기를 쓰는 어르신이 오늘 뭐 했나, 누구 만났나, 무슨 생각했나 쓰다 보면 내가 오늘도 의미 있게 살았구나 싶어져. 나중에 손주들한테 줄 거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고라고 하십니다. 텃밭도 해보세요. 베란다에 화분 10개 놓고 상추를 키우는 어르신은 씨앗값 몇천 원으로 한 달 내내 상추 먹어. 아침에 일어나서 상추 보는 게 재미있어. 자라는 게 보이거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노래교실, 서예, 휴대폰 교육 등 무료 프로그램이 많아요. 주민센터 서예 교실에 다니는 어르신은 붙잡고 글씨 쓰면 마음이 차분해져. 그리고 거기서 친구들도 생기고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게 큰 낙이야라고 하십니다. 이런 활동들이 내면을 채워요. 매일 아침 도서관 가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저녁에 일기 쓰는 어르신이 있는데 자식들이 만나러 올 때도 요즘 이런 책 읽었는데 재밌더라, 산책하다가 이런 걸 봤는데 신기하더라 하면서 이야기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우리 엄마는 활기차게 사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통장 잔고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봐요.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빛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처음에 뭐라고 했죠? 집 한 채씩은 마련해 주시던데. 며느리는 조용히 숟가락만 놓고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추장스러운 짐. 이게 공정합니까? 우리가 평생 고생한 게 뭡니까? 자식 키우느라, 나라 발전시키느라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노후에 조금 돈이 없다고 무시당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당당한 건 쉬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품격을 유지하는 건 진짜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눈치 보고 돈 없다고 주눅 들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졌어. 내가 평생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 품격은 지킬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자식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더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당당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당당하게 대합니다. 돈이 우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어르신들이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의 노후가 품위 있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